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의 최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해찬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왜 떨어지죠? 농담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입니까? 지역주의 타파, 가치과 특권이 없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이해찬 대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겠습니다. 저 호소합니다. 한 표 줍쇼, 한 표 주소, 한 표 줘요. 자, 이해찬 당대표 이번에도 선거 불패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전당대회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과열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우선 과제가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당 대표든 처음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들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서로 간의 갈등들을 좀 치유하는 과정을 걷는 게 최우선일 텐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그 네거티브 공방이 좀 가열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친문의 분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 친문이나 친노 쪽에 이제 상당수 세력들은 이해찬 대표를 지지를 했지만 86그룹들, 이른바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하는 86그룹들, 86세대들은 송영길 후보 지지 쪽에 힘을 실어줬었고요. 그다음에 이 전해철, 그다음에 황희, 이런 이제 친문 쪽에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의원들은 김진표 후보 쪽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일 것이고 이해찬 대표로서도 이 친문들이 분화돼가는 그런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지금 친문 내부의 분화 기류가 갈등으로 좀 폭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미묘한 균열들이 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2020년 4월인데. 그렇죠. 사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총선 공천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다들 그렇게 신경을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번 공천권을 주고 있으니까. 공천권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세 후보를 서로 다른 이제 친문 진영에서 서로 다르게 지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이 역학 관계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내부에서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갈등을 봉합하는 게 당대표의 최우선 과제지만 사실 약간의 인신공격성 이런 건 앙금이 남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이제 후보들 간의 이런 갈등들을 정말 잠재울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7선 의원이자 친노 좌장 이해찬 대표가 당 이끌면서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과도 인연이 굉장히 깊고 대선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도 사실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 이렇게 크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총리를 할 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었지요. 그래서 문실장이라는 단어 2번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번에 당권 경쟁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였죠, 그것이. 그런데 이 두 분이 또 다른 어떤 밀접한 관계가 뭐냐면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 두 분이 부산에서 막걸리 20병을 마신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나도 대선에 나가고 싶은데 내가 좀 인지도가 대중성이 좀 떨어지니까 당신이 좀 나가달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대선도 마찬가지고 2017년 대선에서도 친문 진영의 좌장으로서 또는 원로로서 상당히 정책적인 조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소
자기보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껄끄러워하면서도 전략적으로는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총선 공천 마찰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분이 2010년에는 한명숙 전 총리 캠프에서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었죠. 한명숙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과 대변인으로 같이 역할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호흡을 잘 맞췄었는데 임 실장이 2012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으니까 그때 총선이 있었고 그때 이해찬 당대표가 그 당시에도 당대표였죠. 이제 그 사퇴와 공천 배제를 압박을 해서 결국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당시 좀 감정적으로 앙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 실장은 2016년 총선에선 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천을 받지 못했었죠.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인생지마,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게 만약 그때 이제 공천을 받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 뭐 정무부시장도 하고 지금은 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 불출마한 게 더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종석 그 실장이 공천을 못 받고 이제 그 총선 공천에서 실패하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을 돕다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면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더 큰 기회를 맞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될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임종석 지금 현 실장 입장에서도 마음속에는 뭐 말로는 절대 그렇게 꺼내지 않겠지만 말로는 못하죠.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 출신인데 혹시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거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역학관계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당대표 이해찬 신임 당대표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 깊은 곳에는 약간의 껄끄러운 감정이 있으실 수 있다고 전화를 생각을 합니다. 10분 동안 하면서 축하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리고 사실 당대표 경선 초기에는 그 청와대가 좀 이제 이해찬 대표의 당선을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전해철 황희 의원이 김진표 후보를 지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면 이 청와대와 현 정권에 대한 어떤 경제 또 남북관계 부분에서 위기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권 여당에서 좀 강력한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또다시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대표 경선 초기부터 이해찬 대표가 유력 후보라고 언급은 됐었지만 그래도 40%까지 득표율을 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굉장히 간발의 승부를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번에 상당히 큰 차로 이긴 것으로 봐서는 현 정권의 위기가 조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집권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당원들 사이에 퍼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와대도 그런 인식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요, 40대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고위원 1위, 이번에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국민들은 요구했습니다. 이 더러운 현실을 바꿔달라고 말입니다. 싸울 땐 싸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맹땅에 헤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선되지 않습니다. 저를 지지하신다면 저 박주민을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네, 저도 만약 저 자리에 있으면은 찍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이 연설을 했는데 사실 당대표 이해찬 의원이 된 것보다 박주민 의원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1등을 차지한 게 더 이변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선에 설훈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지상파 방송사 앵커를 했었던 박광원 의원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박광원 의원도 있었는데 재선이죠. 이 두 분을 누르고 지금 초선 45세 박주민 의원이 1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이 당심이나 예. 민심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간 공익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 세월호 변호사로 굉장히 인지도가 그렇죠. 높아졌잖아요. 예. 그 이후로 예능 프로에도 좀 출연을 했었고 뒷백팩 메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제 의원으로 좀 대중들에게 각인이 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또 쇼맨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 당원들이 표를 좀 많이 몰아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41세 초선 김혜영 의원의 당선도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좀 컸다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예. 15로 일하면서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친문 진영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인사로 꼽히고 있고요. 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암투병 중인 부친을 간호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뭐 맞습니다. 이런 인생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연소 지역국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제 만으로 그렇죠. 41세 그리고 40대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연 어떻게 밖으로 표출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요.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자, 소득 주도 성장 끊임없이 뭐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 표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요지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등치시키지 말라.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선택, 그다음에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가야 될 필연의 문제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고 성장률, 그다음에 가계소득도 지난 정부보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밀고 왔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이 먼저 밝혔고 예. 그 이후에 이 소득주도 성장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장하성 실장이 다시 구체적으로 반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통계 수치를 봤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소주방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또 꺼내고 있네요. 소주방이라는 얘기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3인방의 예. 줄임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이제 청와대 사회수석, 예. 그다음에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현재 이 경제 위기, 그러니까 각종 지표로 증명되는 경제 성장 위기의 근본적 그 원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뭐 탈무드까지 거론해 가면서 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파국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근데 청와대나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바꾸기가 또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토끼 때문에 그러나요? 그렇죠. 이제 1년 반 동안 몰고 온 경제 기조를 갑자기 180도 바꾼다는 것은 예. 사실은 이제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부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최근에 예. 민주당 지지율의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서민, 저소득층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심정적으로든 뭐 실질적으로든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렇죠. 기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시민단체, 노조, 서민 뭐 이런 아주 민주당의 중요한 그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과연 소득 주도 성장 장하성 실장은 연말까지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뭐 정말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과연 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지난달 싱가포르 방문 당시 밝혔던
여의도와 용산 개발 청사진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 시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제 친한 친구가 여의도에 한 명 살고 한 명은 용산에 살고 있는데 미소가 굉장히 만반의 미소를 띠고 있는데 7주 만에 이렇게 전면 보류하고 뭐 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보류한 이유가 뭐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죠. 그리고 뭐 한두 달 사이에 인력은 쉽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의도에 용산이야 뭐 계속 오르던 지역이었고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는데 여의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 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저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강남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여의도 용산은 물론이고 강북까지 게다가 강북까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다 무효화돼 가는 상황인 듯 이게 집값이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서도 차기 대선도 내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현재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더 악화시킨 이 책임자로서 어떤 지목을 받게 되면 본인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계속 공방을 주고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 계획을 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백기를 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야구 경기를 보니까 대만 응원단에 더할까에 기름 U자를 해서 가유라고 하면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뭐 기름을 부은 격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자 구체적으로 7주 동안 여의도하고 용산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죠. 이제 아시겠지만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 밑에 그 이제 여의도 밑에 영등포 지역도 영등포역 주변에 뭐 신월동, 신길동 이런 쪽이죠.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7월 9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뭐 통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큰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집값 상승률이 0.12%, 0.14% 이랬습니다. 영등포구가 근데 23일이 되니까 0.23%로 그다음에 또 한 2주 지나서 0.29%로 그다음 20일에는 0.51%로 서울시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구도 뭐 기존에도 좀 높았던 지역이지만 0.12%에서 0.26을 거쳐서 0.45%. 영등포구에 버금가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용산구 같은 경우 뭐 강북의 강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참 많이 올랐는데 전면 보류한다고 해서 집값이 훅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들 반응은 뭐 지금 전면 보류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 집값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의 돈들이 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뭐 상승폭이 이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집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박원순 서울시장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앞서가는 걸까요? 아니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현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했던 집값이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여의도 그다음 용산 개발 이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집값 과열이 계속 된다면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다소 받을 수밖에 책임에 대한 비판을 다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나쁘다 생각이 안 들겠지만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두 달 사이에 인력 오르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인력을 얻는다 하는 거는 세금 뭐 한 50% 정도 띄어낸다 생각을 하면은 뭐 2억이나 4억을 벌어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벌기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값 오르는 것만큼은 정부에서 꽉 좀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승현 차장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